안녕하세요. 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제2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에서는 제가 그 연말정산의 구조와 총급여액의 기준,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인적공제 다음에 이루어질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택자금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까지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데, 흔히 말해서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점이 되는 소득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자금 공제는 우리가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금액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세를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이 집값을 갚아 나가는 데 들어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우리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기 위해서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 이 세 가지가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 저도 무주택자다 보니까 은행권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을 했어요. 이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 외에 있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임차를 받으셔야 되고, 이게 명의자가 제 명의여야 돼요. 세대주 명의로 차입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차입금을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을 해줘야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공제가 안 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세대주가 아닌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세대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 세대원에 속한 세대주가 이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세대원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불이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은행에서만 받아야지 소득공제가 되느냐? 또 아니에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빌렸다거나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렸어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러려면은 먼저 그 전세금을 빌리기 위한 금전대차 계약서가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고 나서 전입을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돈을 빌려야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은행 이외로부터 돈을 빌린다면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셔야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 차입을 하셔야지만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자율 1% 이렇게 받으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한테 소득이 있으신,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미리 자녀한테 증여를 가장해서 전세금을 좀 빌려주는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금전대차 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을 하고 원리금 상환 규정도 맞춰가지고 매월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을 한다면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최대 한도 300만 원까지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소득공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집을 구매를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이제 이자를 갚아가는데, 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3년과 2018년 기준으로 취득 당시 아파트나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이었냐 5억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상이 좀 구분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5년 거치식 상환이냐, 뭐 30년 거치 상환이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따라 가지고 한도액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홈택스 상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주택과 관련된 소득 공제는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하게 쓰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총 급여액, 내가 받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25% 이상부터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카드 금액을 사용한 금액이 25%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어야지 그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인 사람은, 총급여가 1억인 사람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다 쓴 금액이 2,500만 원이다 하면은 소득공제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예를 들어서 내 총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 하면은 1,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그리고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250만 원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이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5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총급여액의 25%가 250만 원이니까 이 나머지 차액분 250만 원을 한 번에 소득공제를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이 250만 원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라면은 공제율은 15%를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 250만 원 초과된 부분이 다 나는 체크카드랑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썼다, 이럴 경우에는 30%를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포인트나 이런 걸 적립하는 게 유리하고, 25%가 넘었다 하면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득 공제 금액을 올려놓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것도 되지만 또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인적공제에 대해 인적공제 일부에서 말한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내가 공제 대상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들어가지가 않고요. 대신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자가 있다라면은 근로소득 금액, 연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시는, 그러니까 총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소득자, 혹은 연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형제 자매분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저희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총 급여액에서 인적공제를 빼고 주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를 차감을 했으면은 대부분의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다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게 세율이겠죠.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진세라면은 이제 보통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6%에서 42% 세율 구간까지 있었는데, 이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세율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1,200만 원, 4,600만 원 사이는 15%,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는 24%, 8,800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가 35% 세율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6%에서 35% 사이에 해당되니까 이걸 기준으로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은 정말 고소득자이시니까 흔히 말해서 막 세금을 거의 반절을 떼가는 분들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서 이 보여주는 기본 세율을 곱해가지고 저희가 산출 세액이 나왔어요. 이제부터 세액 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감면, 세액감면.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은 뭐가 있을까? 이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건이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금액의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를 공제를 해줘요. 대신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노인, 그러니까 이제 연로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기준점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은 군대 복무 기간을 인정을 해줘서 만 34세, 만 35세지만 군대에서 2년 있었으면은 만 35세에서 2를 빼서 34세로 보고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뭐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서 퇴사한 뒤 다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세액 감면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150만 원을 바로 줄여줘요. 아까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랑 세액에서 150만 원 빠진다는 거는 완전 달라요. 소득 300만 원은 내가 세율이 기본 세율이 뭐 15%면 300만 원 곱하기 15% 세율이니까 45만 원밖에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얘는 최대 150만 원의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거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대신 감면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흔히 말해가지고 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이제 음식점 중에서 주점이라든지 뭐 또 유흥주점, 뭐 룸살롱 이런 곳은 이제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업종인지 되는 업종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가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 관련된 거, 신용카드 관련된 소득공제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 구간도 알아봤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세액 감면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3부에서는 마지막 세액 공제 쪽을 한번 알아보고 이 연말정산 꿀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봬요.